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만 갈 수 있다는 그곳에 배치된 25살 여성 과학자. 김일성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는 빨간 배치 명령서를 황금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한 지 2년 만에 손톱은 검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이는 과연 영광스러운 배치 명령서가 그녀에게 안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봄, 평양역에서 영변으로 향하는 특별 열차를 탔던 그날 말이죠. 25살, 김일성종합대학 화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온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표지의 배치 명령서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 쪽지가 마치 황금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안북도 영변 원자력연구소 플루토늄 재처리반 배속, 당에서 선택한 공화국의 핵무력을 완성할 과학 일꾼이 된 것이. 열차 안은 저처럼 연구소에 배치된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대학에서 수제 소리 들었던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직장 배치가 곧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탄광이나 농장으로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구소라니, 그것도 국가 핵심 시설이라니, 부모님 얼굴에 먹칠은 안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기차가 평양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보리밭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농장원들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당 지도원 동무가 말했습니다. 동무들, 저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요. 미제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핵이 있는 한 그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변에 도착하니 연구소 영접 나온 간부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숙사로 안내받았는데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배급이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나왔습니다. 그 시절 평양 바깥에서 쌀밥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 밤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딸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편지를 쓰면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조회 시간, 소장 동무가 우리 신입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오. 김정은 원수님께서 핵무력 완성을 최고 과업으로 내세우셨소. 동무들의 손에서 강성대국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오. 우리는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운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쟁 때 나라를 지켰다면 저는 과학으로 조국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간 기본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구조, 보안 수칙, 당 생활 지도 같은 것들이었죠. 방사능이라는 단어도 그때 처음 제대로 들었습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방사선을 내뿜는데 이게 사람 몸에 해롭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우리 연구소는 최신 방호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최고급 방호복도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살펴준다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우리는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연구소의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선서하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저도 진짜 과학자가 되는구나.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 이야기를 자랑하고 다니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영변 연구소에 들어갔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영광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의 시작인지를. 손에 든 배치 명령서가 사실은 사형 선고문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25살 젊은 여자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된 건 5월 초였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결료 찌꺼기를 또 쓸 수 있게 만드는 곳이었죠. 반장 동무가 저를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몇 개나 지나서 들어간 그곳은 생각보다 낡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시멘트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최신 시설이라더니 이건 우리 동네 공장만도 못해 보였습니다. 자, 이게 동무가 입을 작업복이요. 반장이 건넨 것은 낡은 면 작업복과 고무 앞치마, 그리고 노란 고무장갑 한 켤레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동무, 그런데 방호복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육대 방사능 물질을 다룰 때는 반드시 납이 들어간 특수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반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방호복. 그건 러시아 기술자들이나 우리 소장 동무들이 시찰 오실 때나 쓰는 거요. 우리 같은 일반 연구원들은 이거면 충분하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인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얼굴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머리카락도 그냥 고무줄로 묶기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핵물질을 다루는 사람의 복장인가 싶었지만 선배들도 다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어떤 언니는 앞치마도 안 두르고 그냥 작업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일은 우라늄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수를 양동이로 직접 퍼서 다른 탱크로 옮기는 작업이었죠. 동무, 조심해서 퍼야 하오. 튀기면 안 돼요. 선배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동이를 들고 초록빛이 도는 액체를 떠올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손에 든 고무장갑이 너무 얇아서 액체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걸 맨손으로 다루다시피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 담글 때 쓰던 양동이보다도 못한 걸로 방사능 물질을 옮기고 있다니.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을 때 선배 언니들이 손을 씻는 걸 봤습니다. 그냥 수돗물에 비누칠 한번 하고 끝이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손을 씻었는데 손톱 밑이 이상하게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왜 이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 한 달쯤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아, 그리고 잇몸에서 피 나는 것도 그냥 놔둬. 다들 그러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요? 오후 작업 시간, 저는 손톱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침에는 분명 멀쩡했는데 벌써 색이 변하다니. 이게 정상인가? 집에 계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연구소 비밀을 함부로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시면 걱정하실 게 뻔했습니다. 괜찮아. 국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감았더니 손에 머리카락이 서너 가닥 묻어 나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첫 출근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손톱이 신경 쓰였습니다. 검게 변한 손톱이 마치 죽어가는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양동이로 폐수를 퍼 나르고, 필터를 갈고, 탱크를 청소하고, 모두 맨손에 가까운 상태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손톱 색깔은 더 짙어졌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잇몸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선배 언니 말대로 정말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입을 벌려봤습니다.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어. 연구소 진료소에서는 그냥 비타민제나 주고 끝이야. 바깥 병원은 갈 수도 없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갇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영변에서 멀지 않은 우리 마을, 봄이면 살구꽃이 피던 뒷산, 아버지와 함께 걷던 강변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연구소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몸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국가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연구소 생활 2년차가 되던 2012년 여름, 저는 아침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한 걸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가닥이더니 나중에는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였죠. 거울을 보면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27살 젊은 여자가 머리가 빠진다니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언니들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어떤 언니는 아예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러면 덜 티 나잖아. 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손톱은 이제 완전히 검은색이 됐고 손가락 끝은 계속 저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이를 닦으면 칫솔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뼛속까지 무언가가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귀신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몸을 갉아먹는 것 같다고 해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 어른들은 원인 모를 병을 귀신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런 병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8월이었습니다. 제 옆 반에서 일하던 박순희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35살, 연구소에서 7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작업 중에 코피를 쏟으며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부축해서 연구소 진료소로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여기서 못 봅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연구소 밖 병원 가려면 보이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순이 언니는 결국 기숙사 방에서 누워만 지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며 간호를 했죠. 언니의 피부는 점점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반점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피부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언니는 자기 팔을 보며 울었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한 달 후 순이 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의식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고 피부는 검게 변했고 몸무게는 30kg도 안 됐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러 온 보이부 사람들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통보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소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했으니까요.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밖으로 누설하지 않는다. 만약 어길 시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처벌받는다. 그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이 언니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만 모였고 가족들은 오지도 못했습니다. 보안상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니를 화장해서 연구소 뒷산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봉분 하나. 저는 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이름도 없이 뒷산에 묻히는 건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한 영웅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쓰다가 망가지면 버려지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빠졌나? 손톱은 더 검어졌나? 잇몸 출혈은 심해졌나? 제 몸이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순이 언니처럼 피부가 녹아내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결국 뒷산 무덤에 묻히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진료소에 가도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는 그저 비타민제 몇 알 주고 과로하지 말고 잘 쉬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과로? 우리가 과로해서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라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연구소 안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곧 죄였으니까요. 저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고 매일이 고통이었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검열을 거쳤으니까요. 잘못 쓰면 아버지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안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연구소에서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기술자였습니다. 증상은 순이 언니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곧 죽을 거라는 걸.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이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자유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고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안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내 운명인가? 아직은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15년 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손톱이 검고 머리카락이 성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혼자 버티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연구소 식당에서 동료들만 모여서 간단히 치렀죠. 아버지는 오시지 못했습니다. 보안상 외부인 출입이 제한됐거든요. 신혼집은 연구소 기숙사의 인실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둘이서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난 2016년 2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어서 진료소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무, 임신한 것 같소. 그 순간 기쁨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 몸이 이미 망가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머리카락은 반쯤 빠졌고, 손톱은 검고, 피부에는 이상한 반점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괜찮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 언니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반에서 애 낳은 사람들 있었는데 멀쩡한 애 낳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들 유산하거나 낳아도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어쩝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소 당 비서한테 임신 사실을 보고하자 곧바로 작업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직접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일에서 서류 업무로 옮겨진 겁니다. 당에서 동물을 배려하는 거요. 애국자의 자식을 잘 낳아야지. 비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5년 넘게 방사능에 쪼여진 몸인데 이제 와서 배려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손톱부터 내장까지 다 망가진 몸인데 임신 3개월쯤 됐을 때부터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토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입덧인지 아니면 방사능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진료소 의사는 임신하면 다 그래요라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한테 임신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할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외손주를 보게 되신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시겠지.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혹시 뭔가 잘못된 아이가 나오면 어쩌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닐까? 배가 불러오면서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죠.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온전할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을까? 귀도 있고 눈도 있을까?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엄마가 이렇게 못난 몸이지만 너만큼은 멀쩡하게 나와다오. 남편이 장마당에서 비싼 돈 주고 중국산 영양제를 구해왔습니다. 이거라도 먹어. 애한테 좋다잖아. 우리는 한 달 배급을 다 털어서 그 영양제를 샀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닭을 잡아서 달죽을 끓여 보내주셨습니다. 연구소 경비한테 매물 주고 들여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달죽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손주 보겠다고 이렇게까지 애쓰시는데 저는 과연 제대로 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임신 7개월쯤 같은 기숙사에 사는 언니가 조산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문병을 갔다가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고양이 우는 소리 같았죠. 언니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애가 클 수 있을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기는 한 달을 못 버티고 죽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괴물이 나오는 꿈. 손발이 없는 아이. 얼굴이 일그러진 아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이.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일한 사람들이 낳는 아이는 10중 8구 문제가 있다는 걸.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저는 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계시다면 제발 제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아이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땅의 지옥이 하늘의 자비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2016년 12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배가 조였다 풀렸다 하면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연구소 진료소로 데려갔습니다. 진료소에는 산파 1명과 간호사 1명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산부인과 시설도 없는 곳이었죠. 침대 하나 덩그러니 노인방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한가운데였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배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산파가 제 다리 사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기다려야 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자식 낳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떤 건지. 하지만 그때 제 고통은 단순한 출산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쯤 됐을 때 산파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나와요. 힘 주세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마침내 뭔가가 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왔어요.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으앙 하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들린 건 이상한 헐떡임 뿐이었습니다. 산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어요? 제 아이 보여주세요. 소리쳤습니다. 산파는 하얀 천으로 뭔가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파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을 젖혔습니다. 거기에 있던 건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아이가 맞는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몸뚱이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없었습니다. 귓구멍조차 없었습니다. 항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피부로 막혀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제대로 감기지 않아서 까만 눈알이 툭 튀어나와 있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있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 개수가 이상했습니다. 아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습니다.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10개월을 품고 온갖 기도를 다하고 영양제를 먹고 아버지의 달죽을 먹으며 지켜온 아이가 괴물이었습니다. 아기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뚱이가 숨 쉬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항문도 없고 귀도 없고 눈꺼풀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괴물 같은 아이를 가운데 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던 아이였습니까?
산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안고만 있었습니다.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라도 엄마 품에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3일을 버텼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3일을 견뎠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한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안고, 쓰다듬고,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가 살던 마을은 말이야, 봄이면 살구꽃이 피는 곳이란다. 할아버지는 착하신 분이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이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귀도 없는 아이한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아이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헐떡이던 숨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멈췄습니다.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 몸이 아이를 죽인 겁니다. 영변연구소가 아이를 죽인 겁니다. 방사능이 아이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아이를 죽인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채,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연구소 여성 노동자의 사산화로만 기록됐습니다. 아이의 작은 시신은 연구소 뒷산 한 구석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는 무덤에. 저는 그 무덤 앞에서 흙을 한 움큼 떠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흙만이 제 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살아서 나가서 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제 아이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고. 아이를 묻고 나흘째 되던 날, 연구소 당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직 몸도 추스르지 못한 상태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실에 들어가니 책상 너머로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듯이 앉았죠.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동무아이의 사망 진단서요. 여기 서명하시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인 선천성 심장 기형. 출생 후 3일 만에 사망.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무,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제 아이는 심장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귀도 없고, 항문도 없고. 비서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동무, 진정하시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게 맞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진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무, 연구소 일은 국가 기밀이오. 동무 아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연구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소. 동무도 당원이니 이해하리라 믿소. 불필요한 오해라고요? 제 아이가 괴물로 태어난 게 오해란 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밀 유지 서약서요. 동무 아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종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무, 그건 당에 대한 배신이요. 배신의 대가가 어떤지 동무도 잘 알지 않소. 동무뿐 아니라 동무 아버지도 연루될 수 있소. 아버지,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도, 비밀 유지 서약서에도 제 이름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걷어들이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소. 동무, 당은 동무를 잊지 않을 것이오.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동무는 여전히 훌륭한 연구원이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일한 선배였죠. 많이 힘들지?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겪었어. 5년 전에. 내 애는 뇌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태어났어. 하루도 못 살고 죽었지.
저는 선배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 모두 침묵합니까? 선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는 이미 이곳에 묶여 있잖아. 나가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선배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거야. 아물지는 않겠지만, 살아는 갈 수 있어.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 비서가 나도 불렀어. 똑같은 소리 하더라. 밖에 말하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나라 위해서 일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핵무기를 만드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망가지면 버려지는 도구.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는 존재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죽음들. 며칠 후 저는 연구소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작은 봉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무덤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약속할게. 너희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엄마가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세상에 알릴게.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연구소는 삼엄한 경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방법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탈출 이야기를 꺼내면 말릴 게 뻔했습니다. 아니, 혹시 당해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했던 거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자유로워져야 해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는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살아서 나가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 나라는 제 자궁까지 말려 죽였습니다. 제 몸을 망가뜨리고, 제 아이를 괴물로 만들고, 그걸 숨기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얼음이 풀리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자유가 있을까? 저 너머에는 살아있는 세상이 있을까? 2017년 봄이 왔습니다. 아이를 잃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출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연구소는 철통 같은 경비였지만 완벽한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든 틈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때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 길을 찾았잖아요.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자재 담당 일꾼이 중국에서 물건을 밀수입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브로커와 연결돼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야간 근무 때 그 사람을 만나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동무, 혹시 중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저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 남편 월급, 제 저축 다 합쳐서 중국 돈으로 1,000위안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북에서는 큰돈이었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록강 쪽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 뒤는 동무운에 달렸고요. 언제 갈 겁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계획이 잡혔습니다. 5월 초순. 야간 근무 끝나고 새벽에 몰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경비 교대 시간이라 30분 정도 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들키면 즉결 처형입니다. 도망치다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당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이미 제일 소중한 걸 잃었으니까요. 남편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말했었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다른 데 가봤자 더 나을 것도 없어. 남편은 체념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나가서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 혹시 말렸을 때 계획이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전쟁 때 살아남으신 것처럼 저도 살아남을 겁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공하면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고 실패하면 총살당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버지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이 무덤에 다시 갔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아이 무덤의 흙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이제 간다. 너를 여기 두고 가는 게 아니야. 엄마 주머니에 너의 흙을 담아갈게. 엄마가 어디를 가든 너는 엄마와 함께야. 흙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봉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꼭 성공할게. 그래서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할게. 마지막 밤 기숙사 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실험실에서 말이야. 저는 남편 얼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곳의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용기가 없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 밤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평소처럼 기숙사로 향하는 척하다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자재 담당 일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는 옷 몇 벌과 물, 그리고 주머니에는 아이 무덤의 흙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담을 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철조망에 손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빨리 넘어야 했습니다. 담 너머로 뛰어내렸을 때 발목을 삐끗했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을 보낸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제 청춘이 죽었고, 제 아이가 죽었고, 제 동료들이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아, 다시는 안 볼 거야. 일꾼이 안내하는 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강물이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이에요. 일꾼이 말했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저 강 너머에 자유가 있을까? 저 너머에 살아갈 길이 있을까? 일꾼이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강과 숲을 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지금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5월 초라 물이 차가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헤엄을 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순찰대였습니다. 들킨 겁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저쪽 강둑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중국 쪽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둑에 누워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공안들이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탈북자를 잡아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마을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농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힘들었지만 살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까지 몇 번이나 단속에 걸릴 뻔했고 숨어 지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과 브로커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도와야죠.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을 주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북에서 오셨거든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우리는 한민족이었습니다. 2017년 겨울,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위협하지 않고, 그냥 숨 쉴 수 있는 곳. 공항에서 나와 처음 본 한국의 밤거리는 충격이었습니다. 환한 불빛, 밤늦게까지 열린 가게들,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이게 진짜 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훈련이랄까요.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같은 기초적인 것부터 배웠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물건이 가득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니.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제일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정도 방사능 피폭은 처음 봅니다. 제 몸 곳곳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갑상선, 간, 자궁, 뼈. 모든 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선생님의 말에 저는 물었습니다. 아이를 또 가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궁 상태가. 그때 또 울었습니다. 제 첫 아이는 괴물로 태어났고 이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성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재활도 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불안했습니다. 또 그때처럼 되면 어쩌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영양 관리, 철저한 산정 관리.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는 온전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모든 엄마가 이런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구나. 저는 딸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게 희망을 준 아이니까요. 희망이를 볼 때마다 북에 두고 온 첫 아이가 생각납니다. 주머니에 간직한 그 흙이 생각납니다. 오빠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희망이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제 경험을 증언합니다. 영변 연구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여성들이 기형아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은폐되고 있습니다. 제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입니까? 21세기에 그런 일이. 네, 정말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괴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남편은 무사할까? 제가 탈출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남아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니까요. 제 첫 아이가 헛되이 죽지 않게 하려면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영변 연구소는 여전히 가동 중이랍니다. 핵실험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도 저처럼 몸이 망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저 첫 아이처럼 괴물로 태어날 겁니다. 이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변으로 가는 겁니다. 연구소 뒷산에 있는 제 아이 무덤에 가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세상에 알렸어. 이제 너 같은 아이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거야. 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자유롭게 걷고, 웃고, 살아갑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평화를 북에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겠지만 이 목소리가 모이면 큰 소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소리가 압록강을 건너 북에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제 첫 아이는 이름도 없이 떠났지만 그 아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진실을 말하게 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증언할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이자 사명입니다.